첫 번째 고찰. 희극성은 오로지 인간적인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풍경에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매력적인 풍경, 장엄한 풍경, 보잘것없거나 흉한 풍경이 있지요. 그러나 우스운 풍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야 있지만 그건 그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을 때입니다. 모자를 보고 웃음이 터질 수는 있지요. 그 모자의 재료인 펠트나 밀집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자에 부여한 형태, 바로 그 형태에 담긴 인간의 순간적 충동 때문이지요.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이 철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몇몇 철학자들은 인간을 웃는 동물이라 정의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웃기는 동물이라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고찰. 통상적으로 웃음에는 감정의 부재가 동반됩니다. 말하자면 코믹은 마음이 완전히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일 때만 그 돌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웃음에서 감정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웃음은 무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연민이나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애정을 잠시 접어둬야겠지요. 연민도 잠재워야 합니다. 순수한 지성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면 눈물이 없어도 웃음은 존재할 것입니다. 반면 고도로 감정이 발달된 나머지 삶과 완전히 동화되어 만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웃음에 대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잠시 주위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며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해 공감 능력을 최대한 확장시켜 보자는 겁니다. 마치 요정의 지팡이가 요술이라도 부린 양 보잘것없던 사물이 중요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만물이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비켜서서 무심한 방관자의 입장이 되어 삶을 지켜봅시다. 이번에는 많은 비극이 희극으로 바뀝니다. 무도회장을 예로 들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귀를 막는 것만으로도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일시에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요. 과연 인간의 행위 중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감상적인 배경음악을 소거해버리는 것만으로도 엄숙한 분위기가 일시에 쾌활하게 바뀌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듯 코믹의 효과가 완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름 아닌 지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성은 늘 다른 지성과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진실이 자리하고 있지요. 사람은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희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웃음에는 반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또렷하고 분명한 소리가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지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반향을 일으키며 얼마든지 계속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마치 산에서 천둥이 칠 때 갑작스러운 굉음이 먼저 들린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뒤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울림도 끝없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멀리 퍼져나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요. 이처럼 웃음도 언제나 무리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지난주에 정옥 라디오는 잘 들으셨죠?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훔쳐온 문장은 베르그손의 웃음입니다. 규문에 베르그손 세미나 팀이 있습니다.
베르그손을 이렇게 저렇게 읽은 지가 꽤 됐는데 한동안 연구실에서 베르그손 개념 중에 하나인 엘랑비탈이 아무 맥락 없이 유행어처럼 쓰인 적도 있습니다. 말하고 나니 좀 부끄럽군요. 아무튼 그 우아하고 고상한 베르그손이 역시나 우아한 문체로 웃음의 본질과 여러 기능을 고찰한 책, 그것이 제가 오늘 읽은 웃음입니다. 웃음에 관한 3편의 에세이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는 맨 앞부분에 기술된 웃음에 관한 전반적인 스케치랄까요? 베르그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확실히 웃고 웃기는 것은 인간적인, 인간만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단지 슬픔만의 산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웃음도 기쁨이나 즐거움만의 표현은 아니죠. 예컨대 누가 우릴 보고 이유 없이 웃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게 웃게 되면 못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르그손이 주목하는 것은 웃음이 갖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들입니다. 웃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라든가 어떤 경계의 의미라든가 집단의 무리를 나누는 이런 등등의 우리가 미처 웃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기능들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웃는 게 좋은 거다라는 말도 상황적 진리일 뿐이죠. 책의 말미에서 베르그손은 말합니다. 이 수준 높은 비극은 현실보다 훨씬 심오하기 때문에 현실을 닮기보다는 이제 현실을 넘어서는 측면을 갖지만 희극은 수준이 높을수록 현실 자체를 닮아간다고요. 나이브하게 말하면 우리 사는 모습이 코미디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사건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이러저러한 일들에 너무 심하게 공감을 하시게 되면 슬픔과 분노와 격정에 휩싸이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베르그손이 말하는 것처럼 지성을 발휘해서 무대 위에 코미디를 보듯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웃고 웃기는 건 인간만의 특권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